오케이. 자, 시작할까요? 우리가 이제 서둘러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거의 제일 마지막에 강의는 그냥 날라갔잖아. 날라가서 야, 이거 이렇게 강의를 해도 과연 이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한 걸 봤더니 앞으로 강의는 하지 말자. 안 해도 이렇게 잘하는데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시간 안배를 갖다 조금 더 해서 우리 강의도 좀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토론하면서 너무 좋아서 내가 그 토론 여러분들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시간을 갖다 좀 놓쳤는데 오늘의 내 목표는 뭐냐면 영화 토론하고 그 다음에 주제 토론을 한꺼번에 해서 1교시에 하고 기대 충만으로 하고 2교시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했던 거.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페르소나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했으니까 페르소나 복습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 프로젝트 했던 걸 가능한 한 내 지금 목표는 모든 팀이 다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이 첫 번째니까 우리 모든 팀에서 다 한 번씩 발표를 갖다가 해보고 그리고 커멘트를 갖다 다 받을 수 있게. 그게 내 목표고.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시간은 프로젝트만 얘기하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강의하기. 해가지고 3시간 안배를 지금서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우리 영화 토론하고 주제 토론이 조금 날아가더라도 양해 부탁한다는 얘기 먼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우리 토론 주제는 What Woman Want. 좀 오래됐지. 그래도 내가 워낙 이 여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여배우를 좋아하냐면 예전에 내가 피츠버그에서 PhD 공부할 때 이 피츠버그 그 CMU가 그 HCI 쪽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스쿨이기는 한데 정말 11월서부터 4월까지는 해를 보기가 어려워. 매번 그 플러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눈깨비 같은 게 내리고 흐리고 그래서 별로 낙이 없는데 그때 이 여자 배우가 나오는 시트콤이 있었었는데 그 아마 요새는 여러분들은 안 봤을 거예요. 그 옛날에 아주 옛날 시트콤인데 남자 배우하고 여자 배우하고 둘이 나오는 시트콤 그 뭐 사랑에 대한 얘기 시트콤이었는데 그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때는 낙이 일주일에 그 시트콤 30분 보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지 이 여기 나오는 여자 배우 이름이 뭐지? 헬렌 헌트. 요새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너무 아쉬워.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들은 별로 안 뜨는 것 같아요. 헬렌 헌트하고 좀 이따가 우리 UX 이밸류에이션 가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가 누구냐면은 빅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 옛날에. 톰 행크 정말 어렸을 때 나온 거기에 나오는 상대편 나이 많이 든 아줌마 역으로 나오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도 참 좋았었는데 요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본론으로 아니고. 자, 그래서 특히 이 영화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닉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용자를 갖다 분석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분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과도할 정도로 또는 아주 극약에 가까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용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HCI UX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 라는 모습을 갖다가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좋은 모티브가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3가지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닉이 욕실에서 넘어서 기절한 다음에야 겨우 속마음을 갖다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 47명 중에 29명이 이 얘기를 갖다 했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우리 전반적으로 얘기한 첫 번째 얘기는 이거 너무 비슷해. 사실 내가 며칠 전에 모 그룹의 임원진들 대상으로 해서 UX 강의를 하러 나갔댔는데 내가 거기 나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새 왜 L사에 O
핸드폰이 나왔잖아. 예, G가 나왔잖아. 그런데 그거 왜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은 또는 퍼블릭 PR 할 때 보면은 뭐 K 회장님이 예, 모든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챙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 핸드폰 이 얘기 듣고 나서 정말 무척 걱정이 된다. K 회장님이 G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사용자 집단이 결코 아닐 텐데 S사의 L 회장님이 너무 잘 팔린 핸드폰을 보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는 좋았는데 L사의 K 회장님이 핸드폰의 외관이나 이런 거에 다 관여를 하셨다는 게 과연 좋은 얘기일까? 왜냐하면은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전자회사 사장이 몇 년인데 이 바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제일 잘 알지 사용자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기 쉬웠고 또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하는 게 낫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분석이 UX의 U가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 분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서는 과연 왜 어려웠을까?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였고 에 대해서 장영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경영학과 공부학번 장영진입니다. 네. 이 영화 보면서 좀 느낀 건데 그 닉이 처음에 이제 그 욕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별로 여자들의 감정을 아예 이해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기에 이제 여자들의 감성도 읽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닉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무도 피드백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뒀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기업이 사용자 분석을 할 때 분명히 그러니까 기업도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사용자이기에 자기 뜻대로의 그러한 그 사용자를 분석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서 VOC라는 그 보이스 오브 컨슈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닉이 그러니까 아무도 닉한테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 닉이 계속 자신의 그 생각과 그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얘기하려는 경향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닉 같은 경우에는 나도 사용자이기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용자이기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하겠고 즐거워하겠지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막 그런 좀 약간 속물스러운 막 그런 농담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자들의 그 감성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걸 제가 느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닉이 이제 사용자 분석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사용자 분석이 가져오는 그 유용성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닉이 이렇게 딱 변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제 여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여자들이 다 닉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막 그 주방에서 이렇게 여자 4명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닉이 이렇게 딱 가는데 여자들이 막 다 잡으면서 막 되게 그렇게 한 몸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제대로 된 사용자 분석은 분명한 유용성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거기서 유용성을 느꼈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자 분석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용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닉이 여자들을 끊임없이 계속 분석하고 생각을 그러니까 파악을 하려던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닉이 참 너무 좋은 남자로 이렇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자, 우리 남자로서의 장영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카메라 우리 여하부
다 인정해? 위험성이 높아?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내가 요것만 두 사람이 한번 해봤으면 했었어.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좀 들어보고 싶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경이. 이 발표하는 내용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좀 보면서 좀 닉이 이해가 좀 많이 안 가가지고 맵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닉이 막 왁스를 써보고 립스틱을 바르면서 난 여자를 이해하고 있어 라면 되게 심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해서 여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맵 1번 부분을 그려봤어서 이제 여자의 간극이 되게 크다고 그렸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자 분석은 이제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를 위한, 그러니까 진정한 사용자를 찾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저는 이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닉이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여자의 속마음을 들었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거부하고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하고 되게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다른 마음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태도를 좀 바꿔서 다가가려고 하고 계속 들으려는 그런 지속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이제 마지막에 딸하고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고 자기가 성공적으로 광고 시안도 내게 되는 점을 빌었을 때 이제 사용자 분석이 비록 귀찮고 자기 태도를 바꾸는데 어렵겠지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포인트를 잡았었고요. 일단 영화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제 사용자 분석 결과를 절대 간과하지 말자. 만약에 닉이 머리가 부닥치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딸과의 관계가 영영 소원해졌을 수도 있고 절대로 자기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만 생각하고 인생을 맞출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자. 그리고 여성들이 주인공이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면 몰랐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 자기가 이해를 하면서 태도를 바꿀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를 여자들이 알았다면 고소를 당하거나 뺨을 맞거나 라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사용자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절차의 합법성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이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박종욱입니다. 그 그래프가 끝나는 시점에 영화가 끝나는 시점하고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 본인 생각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닉이 원상 복귀를 한 이후에도 공감을 계속 그 똑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저도 그게 닉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터치 포인트를 만났고 자기가 태도를 바꿨을 때 어떤 여성과 인터랙션이 다른지를 느꼈을 거라는 점에서는 막 100%다 그게 지속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7, 8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학과 이진호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이 얘기하신 이유들이 닉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이 영화를 볼 때 닉이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어머니나 그 주변 중거 집단들을 통해서 정립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나 그리고 여자를 대할 때 뭔가 여자와 얻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확실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여성에 대해서 약간 남들과 다른 시각과 뭔가 사용자 분석이라는 입장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을 낳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전민지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요. 이게 닉이 하는 행동이 우리는 사용자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유의미한 사용자 분석일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HCI 시간에 배우는 거는 사용자가 사용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 보면서 이게 편할까 안 편할까 굉장히 능동적으로 생각하지만 닉은 우연히 얻은 기회로 단순히 여자들의 생각을 듣고 그걸 자기 행동 피드백에 반영을 할 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닉이 엄청 열심히 사용자를 분석한다기보다는
광고를 만들 때도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재빨리 듣고 그걸 그 여자보다 먼저 말하는 식의 수동적인 사용자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는 아예 사용자를 무시했다면 지금은 그냥 사용자를 단순히 따라가는 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게 HCI적으로도 유의미한 사용자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HCI 공부를 별로 안 해봐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엠파시라고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용자를 바라보고 소비자라고 이제 타겟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서 그 사용자를 온전히 이해하는 엠파시 포인트가 정확히 있을 때 인사이트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 두 사람 발표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뭘 느꼈냐면, 우리 영진이의 발표를 보면서 나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이걸 느꼈고, 우리 윤경이 발표를 보면서 야 나도 모르는데 네가 이거 했다고 알겠냐 이런 그 뉘앙스를 갖다 두 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그 사용자 분석을 하는, 실제 사용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실제로 제품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우리 영진이 같은 생각, 또 윤경이 같은 생각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쑥쑥쑥 지나가 버린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우리 걸 다 봤고, 나머지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성준기는 멜 깁슨의 역할이 워낙 그랬다. 걔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역할만 했다. 이렇게 썼고, 그것도 뭐 재밌는. 이선희는 우리 아까 진호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 해줬고요. 자, 이 전민지, 박유경, 김수루, 이태승, 장유규, 최인영, 엄하정, 상우, 준식이, 박종욱, 장권, 사신리, 홍정민, 김솔, 이정균, 손종민, 전우람, 박혜림, 손진영, 이한올, 배현재, 최금탁, 손문, 이선규, 조수환, 이종관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매우 줄어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한 행동을 봤을 때 사용자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될 속성은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사용성의 속성과 이것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HCI를 하거나 관련된 어떤 학문을 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뭐든지 100% 완벽한 이런 건 없어요. 하려고 그러지도 마. 사용성 분석할 때도 사용성의 속성을 갖다가 모든 속성을 다 맞춘다는 건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컬렉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용자 분석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알겠지만 저런 걸 갖다가 다 하면은 언제 그 다른 분석은 하고 언제 서비스는 디자인하고 하겠어? 특히 기업 같은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것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해당되는 시스템에 또는 서비스에 또는 프로덕트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사용자의 속성이 무엇일까? 이걸 갖다가 찾아보고 그걸 갖다가 결정해내는 게 중요한 디시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유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유리입니다. 이 영화 처음 봤는데요. 보기 전에 저도 좀 궁금해서요. 저도 여자인데 여자가 원하는 거 뭔지를 저도 잘 모르는데, 혹시 이 영화 보고 여자가 원하는 거 뭔지를 알 수 있나 싶어서 열심히 봤어요. 보고 나서 그래도 여자가 원하는 거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거 재미있는 그림 찾았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라 이거 뭐 트리은 그 패널이라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건데 좀 재미있어요. 이거
여자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저자인데, 근데 여자애도 20대 여자랑 30대 여자 그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뭐 연애 조건, 20대는 성격이고 30대는 직장이고, 그리고 막 20대 여자는 샤넬 더 좋아하고 막 30대 여자는 막 루이비통 더 좋아하는 것도 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재밌어서 붙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이거 여자를 파악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뭐 무슨 제품을 팔 때 그 디지털 제품 서비스를 이렇게 뭐 개발할 때 그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그 라이프 스타일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세대적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Y세대라는 거 그 젊은 층인데, 이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닉의 딸인데, 그 Y세대의 특성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좀 부모님 그런 거 말 잘 듣고 그런 거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그 새로운 기술이나 뭐 제품에 이거 적응성이 빠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여기 뭐가 빠졌는데 제가 적었는데, 그 만약에 Y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 판다거나 그 좀 강한 브랜드랑 좀 매력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성인인데 Y세대라고 하거든요. 이거 그 주인공이 달심아 여러 그 회사의 여자들이 대표 인물인데, 좀 더 냉소적이고 자신감이고, 그 마케팅 뭐 판촉하는 사람은 좀 불신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Y세대랑 좀 달리 얘네들이 좀 그 표면적인 뭐 그런 브랜드랑 이미지 중요하는 반면, 얘네들이 좀 정보 지향적이고, 그래서 그 브랜드랑 이미지에 관심 좀 약간 좀 덜 두고, 근데 얘네들이 좀 제품의 질이나 삶의 질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자를 가지고도 Y세대하고 X세대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디지털 제품이랑 서비스를 이렇게 연구할 때 라이프 스타일이랑 세대적인 특성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 아주 잘 분석을 갖다 해줬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세대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디지털 서비스나 프로덕트나 이런 걸 만들 때에는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일반적인 데모그래픽이나 이런 성격적인 특성, 우리 MBTI 통해서 나오는 성격적인 특성이나 또는 이런 사용 경험상에서의 특성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귀에 쏙쏙 들어와. 라이프 스타일이나 세대라고 하는 게. 그런데 반면에 또 좀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 앞에 있는 MBTI나 또는 사용성이나 감성이나 유용성과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말하자면 검증된 컨셉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대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개념들은 이렇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유저 프렌들리한 컨셉이긴 한데 검증된 컨셉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세대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좋아요. 정말 그런 세대적인 차이가 있을까? 정말 저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세대를 갖다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거리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근수는 라이프스타일, 성격적인 특성, 세대적인 특성, 동기적인 특성들을 갖다 다 한꺼번에 써가지고 파악을 갖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경민이는 라이프스타일 분석 얘기를 해줬고, 승현이는 개인적인 특성 해서 성격적인 특성, 인지적인 특성, 동기적인 특성, 세대별 특성, 라이프스타일 특성 이 5가지를 갖다 다 분석을 해줬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닉이 썼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이해하기에도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47명 중에 14명이 이 답을 해줬고, 그거에 대한 우리 발표는 경영학과 정소연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정소연입니다. 저는 일단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서 소비자한테 다가가고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처럼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막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접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저 장면이 이제 왁싱을 하는 장면인데 원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왁싱이 얼마나 아픈 건지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예? 저는 하는데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아프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체험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장면은 무작정 따라해보기예요. 이게 뭘 하는 건지 어디에 좋은 건지 모를 수도 있지만 저기 장면은 지금 조깅을 따라하는 장면이고요. 이 밖에도 뭐 네일 아트를 한번 따라해보거나 요가를 따라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용자 옆에 이렇게 밀착하면서 따라하면서 그 사용자한테 이제 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딸이 원하는 것을 이제 특별한 능력으로서지만 어쨌든 딸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걸 같이 하려고 이제 프롬에 입고 갈 저 드레스를 고르러 가면서 딸이 드레스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마인드를 읽으면서 같이 그런 감성을 느꼈었는데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런 사용자의 감성이나 감성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같이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다음에. 네, 전 경영학과 황준식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영화를 보다가 되게 궁금한 게 생겼었는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코멘트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 생각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용자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거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하기는 조금 꺼림직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서는 뭐 뉴로 마케팅 이래가지고 사용자들의 뇌를 뭐 직접 기계에 연결해서 좀 파악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래요. 실제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 또는 목표 이런 것들 갖다가 사람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서비스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가 업저브를 한다고 그러거든, 관찰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것처럼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 디자인이나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거는 많은 시간 동안 관찰하고 특히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써요. 예. 거기 관련해서 그 질문을 드리면은 그럼 저희가 실제로 관찰을 할 때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가 관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관찰을 뭐 하루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사용자의 특정 패턴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현업에서 사용자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자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뭐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 다음 주 우리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내가 진행을 갖다가 할게요. 오케이.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저기 보자. 승현이, 김승현이. 이렇게 일단 영화에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사용자 분석을 통해서 그 각 사람한테 맞는 대처를 하잖아요, 닉이.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분석이 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렴을 하거나 수치화시켜서 어떤 표본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거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 그 질문을 갖다가 함으로써 승현이가 나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줬어. 그 선물이 뭐냐? 강의 똑바로 해라. 강의 똑바로 안 하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지. 왜냐하면 딱 그게 퍼소나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승현이가 그래서 나보러 이제 나한테 아주 좋은 그 자극을 준 거야. 꼭 강의를 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퍼소나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퍼소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화된 그런 사용자로서의 통계적인 숫자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 이 영어로 말하는 어타이피칼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가상의 인물을 갖다 만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들을 갖다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고 또 디자인하고 또 정보를 만들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질문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떤 특정 실제 사람 한 사람에 포커스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좁아지는데, 그게 퍼소나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이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 꼭 우리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아주 전형적인 사람, 근데 실제 사람은 아닌 가공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그런 분석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제품을 갖다가 또는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점, 그게 사실은 퍼소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얘기를 갖다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혜연, 김혜령 빙의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열심히 다 읽어봤는데 너무 잘 써줬고, 김진성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짧고 굵게 경청. 예. 자, 그 다음에 한민지도 아주 한민지는 지난 학기에 들었던 서비스 디자인 기법들 여기다 잘 적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이동화, 그 다음 이한재는 날 굉장히 잘 낚는 것 같아. 김세희, 그 다음에 우리 배민경, 권소연, 성지윤, 정인탁, 안성준, 조성중, 손현정까지 해가지고 우리 내용을 갖다 봤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토론 주제로 들어갈게요. 자, 토론 주제 해가지고 크게 6개의 토론 주제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래서 내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다들 이제 전략적으로 첫 번째 주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 주제를 갖다가 낭패를 봤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용자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인데,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주제를 갖다 참조하고, 두 번째 젊은 세대
자그만치 5팀 저 Y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Y세대의 특징은 함께 나누고 만들기에 익숙한 세대를 갖다가 Y세대라고 하죠. 사실 이 Y세대에 대한 발표는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팔슨스라고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인 스쿨이 있는데 그 팔슨스의 그 새로운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근데 이제 그 대학 이름이 뉴 스쿨이야. 새로운 스쿨이라고 하는 스쿨 만드는데 이제 그 학장하고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 학장이 자기가 별도의 랩을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 랩 이름이 Y 제너레이션 랩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Y 제너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만들기에 익숙한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기에 적합한 그런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기업, 혁신과 창조.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기첩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생소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사용 방법을 도식화해놨는데요. 기첩은 코딩을 소셜하게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 유저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소셜 사이트에 이 프로젝트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 다른 유저들이 와서 이 코딩에 에딩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운영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서로 코딩을 참여하지만 동시에 유저들끼리 페이스북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젊은 유저들의 특성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능동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나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설명드린 바대로 어떻게 생산과 공유와 공감이 이루어지는지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근데 기트허브가 유의미한 점은 단순히 젊은 유저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트허브의 개요인데요. 한국 정서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간결한 형태로 사람들의 사용성을 증대시키고요. 또 소셜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그리고 내 코딩이 나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사회적 가치의 유용성을 가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감정적인 충실도가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로 연결되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해서 기트허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매개로 사람들이 생산하고 공유하고 공감을 하게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사례를 꼽게 되었습니다. 질문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이동화입니다. 그냥 저기 감성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개성이 담긴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키피디아 같은 그러니까 코딩에 있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익명의 사람들이 코딩 작업에 있어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한 거라면은 개성이 좀 익명성에 묻혀서 무마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감정적 충실도가 높은 건지 궁금하고 또 코딩이라는 게 무시하는 거 아닌데 숫자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랑 영어 조합이 진짜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이야기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공대분 계시니까 그냥 제가 문과대 입장에서 그냥 숫자랑 영어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개성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한 코멘트요? 오케이. 우선 일단 GitHub을 저희 팀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일단 되게 반갑게 봤고요. 우선 질문이 2개인 것 같은데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코드는 숫자와 영어가 아니고요. 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에 접근하는 방식이 개발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글을 포스트하는 글 하나를 쓴다 그래도 그 글을 얼마나 이제 간단한 짧은 코드 안에 또 효율적으로
그 행위를 수행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개발자의 역량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코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되게 효율성을 따지는 문학 뭐 랭귀지라고 보는 게 훨씬 가깝고, 깃허브는 익명으로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계정을 가지고 저기 프로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는지를 되게 뽐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깃허브 프로필을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처럼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그런 익명성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가 짠 코드를 뭐 과시할 수도 있고 상대방 코드가 이제 향상되는 걸 자기가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쪽 그 팀에서 감정적 충실도가 높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성준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코딩에 있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쉐어링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도 이미 활성화된 그런 액티비티인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와 차별화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코딩은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IT에 대한 관심이 지금 유례없이 높아지면서 사람들 모두 앱 개발 공모전이나 뭔가 여러 가지 한 개씩 그런 코딩 관련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류의 소셜 코딩이 지금 더더욱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진 거는 그 전에는 없던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젊은 이렇게 IT에 민감한 젊은 유저들의 특성과 맞물려서 활성화됐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도 있었긴 하지만 지금 새롭게 된 이 플랫폼을 뽑았습니다. 네, 경영학과 이정균입니다. 저는 저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이 조가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봤을 때도 그 크롬 어플리케이션 말하면서 그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던 조 맞죠? 그게 제가 놀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저 깃허브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과연 브레인스토밍 과정 거쳐서 저런 아웃풋을 내는지 좀 놀라서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줘라. 내가 답변 못한 거야. 저희의 도모임 운영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네, 저게 깃허브가 나오기까지 과정 궁금해요. 답변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각자 그냥 조모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조모임이 되게 길어요. 6시간 정도.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팀이 조모임을 1시간 반 만에 끝내고 항상 취믹을 하러 가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모일 때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아이디어를 적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핵심이다라는 것만 서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안 계시는데 공대에 계시는 분이 한 명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롬 에버노트 같은 경우나 깃허브에 대한 아이디어 소스는 그 오라버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또 분께서 다 상황식에 다 가르쳐 주시고 해서 이런 결과물은 다 같이 뽑게 되었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 깃허브는 Git이라고 하는 그 버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소셜 코딩하고 접목을 시킨 프로그램 인바이러먼트고, 어떻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서 자기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코드를 남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장 쉽게 우리 깃허브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앞에 나왔던 질문 있잖아. 기존에도 사실은 공동으로 코딩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소스포지라고 해가지고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한 70~80%가 다 일로 옮겼어,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요새는 깃허브에서 대부분의 오픈소스 빅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루비 온 레이스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왜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큰 프로젝트들, 물론 개인의 코딩하는 리포지터리로 쓰는 자기 이제 하드디스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왜 그러면은 이 하나의 서비스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그 70, 전체 프로그래머의 80%를 갖다가 이 끌어들인다는 건 굉장한 사실 변화거든. 그래서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또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한 그 원동력은 뭘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 내년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HCI 쪽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빅 플레이어들이 지금 가가지고 다 이 길업 연구를 해요. 또 그 굉장히 챌린징한 게 뭐냐면 이 소스포지 같은 거는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다 그 포뮬라에서 다 제공을 해줬어. 근데 이 길업은 하나도 제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하려면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가서 데이터를 계속 긁어가지고 그 작업을 갖다가 계속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서 지금 뭐 CMU 팀, 스탠포드 팀, 뭐 여러 팀들이 이 길업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몇 팀이 이거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길업 아주 잘 파악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막 이 정균이 코멘트가 참 재미있는 코멘트였어요. 쏘리, 혜림이. 경영학과 박혜림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오픈소스 그런 코드들이 모여지면 그걸 어떻게 추출을 하고 이거의 정확성이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누가 하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이거 뭐 한동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오너가 있어. 또 오너가 집단이 되기도 하고 개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작업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가 막 가져가가지고 코드를 가져가서 자기가 막 작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잘 작업했다 싶으면은 오너한테 이렇게 리퀘스트를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작업을 했는데 한번 받아주겠니?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있다가 이제 커밋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오케이 사인을 해주면은 이제 그게 올라가가지고 공식 버전으로 작용이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오픈소스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제 HCI 쪽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걔네들을 코딩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도메인에다가 쓸 수가 있거든. 우리 일반 사람들 요새 여러분들 좋아하는 핀터레스트도 사실은 이 핵심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길업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왜냐하면 전 세계 해당자의 70~80%가 쓴다. 그럼 여긴 뭔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뭘까를 갖다 찾아내서 그걸 다른 분야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이선인데요. 저게 다 그 Y세대 특성에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Y세대 있는 거 아니 Y세대라고 할 수 없나 어쨌든 그런데 근데 저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저걸 쓰고 잘 아는 전문가들 특성에도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문가들 특성하고 Y세대 특성하고 또 어떻게 달라서 저게 Y세대 특성에 맞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뭐 전문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를 갖다가 하는 실제 프로그래머들의 그런 특성하고서도 맞는 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Y세대의 특성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도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다른 용도의 차이인지 또는 이게 정말 나이 때문에 나오는 그런 차이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아주 좋은 점 잘 지적해 줬어요. 오케이. 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두 번째 팀은 핀터레스트. 우리 요새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핀터레스트고요. 우리 핀터레스트에 대한 연구도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재미있는 점이 많이 있는 그런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치르치르 팀의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 하이마이트로 가죠. 예, 피플게이트. 이거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보람상조의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도 상당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도메인 중에 하나죠. 꼭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가 있는데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 하는 질문이었고요. 우리 부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용자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사용자 집단이라고 한다고 했고,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부사용자 집단이 있는데 아주 너무 재미있는 주제를 갖다가 고른 팀이 있어요. 모이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앞으로 나오세요. 모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이조고, 저는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조성중입니다. 먼저 부사용자랑 주사용자랑 이제 어떻게 보면 MC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용자는 대부분이 학생인데, 이제 학생은 구매력이 없으니까 다양한 부사용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부모에게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부사용자로 이제 구매자로서 이제 보통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제 MC 스퀘어를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MC 스퀘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부사용자 중에서 구매자를 이제 부모로 보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사용자 중에서 이제 구매자의 그런 MC 스퀘어를 학생들이 사서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하는 바람과는 다르게 직접 주사용자들이 MC 스퀘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MC 스퀘어는 이제 다들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예, 이제 소리가 계속 뚜두두두 나잖아요. 근데 그 뚜두두 나는 소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도 물론 공부를 원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의 감성과는 또 맞지 않고, 그리고 그런 정서적 측면과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보통 공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을 듣거나 MP3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MP3 이 기계를 활용하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구매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사용자인 학생들의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아 좀 실패했다고 보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것은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게이머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제품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 워낙 게이머들을 위한 제품이다 보니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팔려고 할 때 주로 이제 PC방에다 이제 납품을 하려고 이제 처음에 목적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PC방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사용자로는 이제 게이머들이라고 봤고, 부사용자에서는 이제 다양한 부사용자가 물론 있지만 그 중에서 구매자는 이제 PC방 사장이나 PC방 직원 업체들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주사용자들은 이제 게이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특히 뭐 FPS 게임이나 어떻게 보면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한 액션이나 이제 효과음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게이밍 헤드셋이 그런 주사용자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또한 이제 부사용자들에서 주 구매자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 또한 사실 PC방이 다른 PC방들과 좀 차별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게이밍 헤드셋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PC방과는 좀 더 차별성을 주고, 또한 PC방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런 부사용자들의 욕구나 그런 측면들도 만족시켜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자인학과 박유경입니다. MC 스퀘어에서 약간 실패 요인으로 학생들의 MP3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학생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MP3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실제로 뭐 자습 시간 때 MP3를 못 듣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약간 MC 스퀘어는 그런 MP3 기능이 안 된다는 점에서 부모님께 어필이 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거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은데 뚜두두두 걸어서 그거 싫어서 안 듣는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약간 좀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일단 아래 보시는 이 PC방 헤드셋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게임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필요하게 꼭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사용자,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한 부사용자의 의도가 원래는요 헤드셋을 사람들이 쓰게 한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일치한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했고요. MC 스퀘어는 부모가 사줘도 애들이 안 듣는다. 즉 부사용자의 의도와 주사용자의 의도가 달라진다. 이런 면에서 실패했다고 보아서 아마도 그렇게 실패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수루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밑에 게이밍 헤드셋 부분에서 좀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주사용자가 PC방 사장님이고 부사용자가 게이머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게이밍 헤드셋이란 게 사실 되게 진짜로 가면 고가도 되게 엄청나게 많고 한데 실제로 PC방에서 쓰는 게이밍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는 사실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장 저가의 헤드셋을 PC방에서는 그냥 가져다 쓰는 건데 그런 측면은 좀 고려가 안 된 것 같고 그냥 PC방에서 PC방 사장들이 그 헤드셋을 가져다 쓰니까 그게 주사용자다 라고 좀 정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혹시 어떤 고려 요소가 또 따로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내가 답변할게. 수고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고. 자, 우리가 주사용자, 부사용자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커멘트는 뭐냐면 일단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를.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HCI나 UX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주사용자를 타겟으로 하고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는 주사용자의 사용자 경험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갖다가 측정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부사용자를 주사용자인 걸로 잘못 착각하고 부사용자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지양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사용자하고 부사용자 간에 이 말하자면은 사용 가치에서의 충돌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 당연히 주사용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HCI UIX적인 관점이고, 이걸 갖다 이제 이 발표 자료로 얘기하자 보면은 실제로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MC 스퀘어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사용자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부사용자의 가치에 어필하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에는 더 잘 팔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가지고 가서 애들이 안 쓰면은 결국에 가서 그 얘기가 돌아서 엄마들 사이에서 사주긴 사줬는데 안 쓰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그 마켓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품의 성공 실패에 대한 HCI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퍼스펙티브예요. 이제 근데 그 퍼스펙티브가 뭐하고 많이 틀리냐면 광고나 마케팅하고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부서하고 이 HCI UX 부서가 많이 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생각하는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느 쪽이 더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또 요새는 마케팅 쪽에서도 이런 UX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에 더 맞냐 틀리냐라는 그런 아기보다는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답으로 넘어갈게요. HCI 스타일에서 오빠 믿지 어플리케이션. 나 이거 다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 꼭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좋았고,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나 이게 정말 있냐 근데 정말 있어? 네, 있습니다. 걱정된다 야.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고서 나한테 뭐라고 문자 보낼까봐 걱정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의 지식 쇼핑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가치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봤었을 때 극단적인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사용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유용성, 사용성, 감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이니까
그 세 가지의 축별로 봤었을 때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한번 보자고 그랬었고요. 이제 첫 번째가 유용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떤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이냐 또는 서비스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달라지겠느냐, 사용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자, 그래서 기능적, 유의적, 개인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텐데요. 자,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공부학번 소현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카메라 어플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를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카메라 어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개인적 가치로는 싸이메라가 있는데 이게 왜 셀카 찍을 때 굉장히 보정이 짱이에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네. 개인적 가치가 되게 강화된 내 마음대로 수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얼굴 바꾸고 꾸밀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가치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어플,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이 이제 공유할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네, 그리고 서로 라이크를 누를 수도 있고 이제 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공유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가치로는 조용한 카메라인데 이제 여러분 카메라 소리 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필기 찍고 싶은데 소리 나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조용한 그런 카메라의 소리를 없애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촬영음 소리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적 가치를 준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적 가치로는 마지막에 페리파이 어플인데 이게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 사진을 찍으면 되게 제가 막 한 30kg 더 부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말도 하고요. 네, 말할 때마다 살도 움직여요. 그래서 네, 정말 싫은 어플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어플이 앞으로 조원들이랑 나가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어플이 이제 저희 심심할 때 진짜 심심할 때 내 얼굴 찍어보고 혼자 좋아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 찍어보고 엄청 웃고 이런 사진인데 정말 그런 측면에서 유의적 가치를 제공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비슷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차이를 갖다 극명하게 나타내게 이렇게 발표 준비를 갖다 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나는 저 조용한 카메라는 저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돼요? 이제 풀렸어? 워낙은 안 됐었는데 이제는 풀려서 되는가 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가치에 따라서 너무 잘 정리를 해줬고 또 다른 팀은 음악 추천 서비스 를 갖다가 해줬고 그 다음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비교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배터리 정보를 가지고 기능적 가치하고 유의적 가치를 짧고 굵게 보람상조해서 준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모의조에서 와콤사의 잉클링하고 일반 타블릿 기기를 갖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그 어떤 가치를 가진 사용자를 타겟팅을 했느냐 에 따라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동일한 기기도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용성 5가지 핵심 속성이 있었죠. 그 5가지 핵심 속성 중에서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그러니까 좀 더 말을 정확하게 하면 어떤 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이 제품의 특성이 서비스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치르.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전문가용 DSLR이랑 컴팩트 카메라에 대해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사용성에 대해서 했는데 그 컴팩트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DSLR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컴팩트 카메라가 기능이 좋아지면서 혼자 들고 다니기도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원래 DSLR은 이제 카메라를 찍어야
그 액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찍는 동시에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뒤에 후면이 이렇게 올려질 수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찍을 수 있어서 사용자가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박혜림입니다. 이걸 제가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 사용자가 대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케팅 같은 때 타겟 커스터머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타겟 커스터머가 장거리 연애 중인 연인들이나 아니면 혼자 여행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셀카 기능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카메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주 사용자들이 원하는 사용성의 핵심 속성이 중요한데, 이 핵심 속성 중에 그 의미성 같은 경우에서는 변화지시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이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거를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셀카 기능은. 그리고 또 학습성은 의미성 중에서 또 학습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화면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다른 학습에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셀카 기능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어서 학습성 역시 충족한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에 있어서 다중성이랑 연결성에 있을 때, 연결성이라는 거는 일단 이게 스마트 카메라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찍어서 페이스북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중성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자체가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전문가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쓸 수 있는 다중적인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라고 해서 그냥 다중적인 속성도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을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이랑 충족성인데요. 카메라 뭐 보통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관성 역시 이렇게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 사용자들이 누군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핵심 속성을 어떤 거를 원하는지 생각을 해서 컴팩트 카메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용 DSL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서 컴팩트 카메라랑은 좀 다르고 전문가용으로 나온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질문이나 커멘트. 네, 디자이너과 한민지입니다. 전문가용 DSLR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주변에 보면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고퀄리티의 사진을 원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좋은 사진기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에 따라서 전문가용 DSLR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컴팩트 카메라도 좋긴 한데, 이제 저기 광고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저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전문 DSLR답지 않게 되게 친숙성도 가지고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일반적인 유저들을 위해서 배려가 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이렇게 딱 뭐라 그래야 되지? 딱 갈리는 그런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경영학과 김승현이고요. 그 답변을 대충 드리자면, 일단 DSLR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 필름 카메라가 전문가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디지털화 되면서 그 세그멘테이션에 맞게 DSLR이 처음 만들어진 거고, 이제 사진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지 많이 안 됐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DSLR이 잡고 있던 마켓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지, 이제는 사실 요새 DSLR 학교에서 많이 들고 다니는 거는 되게 축소된 DSLR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진 아예 모르는데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뭐 한 150, 2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되게 DSLR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막 정말 예전에 DSLR이 처음 나왔을 때 타겟으로 하던 그런 커스터머들의 속성 위주로 한 거고, 사실 요새 나오는 DSLR들은 컴팩트 카메라의 기능처럼 이제 똑딱이처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저희는 PPT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 이건 숙련도에 따라서도 또 이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사용성의 속성 중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숙련도 내가 어떤 용도의 마켓을 갖다가 또는 어떤 용도의 사용자를 갖다 주 사용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사용성의 속성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좋은 예로 보여줬고요. 참고 삼아서 저는 사진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어딜 갔냐면 담양의 소세원을 갔어. 그래서 담양 전라도 광주 옆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F1 레이싱을 보고 왔어요. 그래. 열심히 사진 찍어 가져왔어. 내 페이스북에 다 올라갔어.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공포의 외인기단에서 메이플 스토리하고 퀸스 블레이드 비교를 했는데 아주 재밌게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성 관련돼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한번 선정해서 비교해보자 했어요. 정서, 인상, 개성 각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이마트로 가죠.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나는 이 조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가 제일 궁금해.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강경민입니다. 저희 조가 하이마트인 조는 그 이유는 하이마트는 HCI 수업에 쓰이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팔고 있어서 하이마트로 가죠,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핵심 감성에 대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왼쪽에 보시는 출조 낚시왕과 피싱온은 비슷한 낚시 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의 출조 낚시왕은 굉장히 역동적인 면에서 제주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감이 크고 굉장히 물고기들이 살아있듯이 굉장히 잘 퍼덕거리고요. 오른쪽의 피싱원은 굉장히 차분하고 앉아서 수다를 떨듯이 약간 반상의 분위기처럼 수다를 떨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출조 낚시왕은 그런 분위기에 맞게 굉장히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바다색을 굉장히 푸른색으로 처리하면서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오른쪽의 피싱원은 그 날씨 대화를 잘 나눌 수 있게 좀 밝고 화창한 분위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출조 낚시왕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낚시 장비와 실제 인물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하면서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피싱원은 굉장히 물고기와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엽고 부드럽고 아기자기하면서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도 굉장히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두 사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주 사용자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20대 이상, 30대 이상 남성들이 주로 출조 낚시왕을 게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30대 이상 여성 주부들이 피싱온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사용자가 다른 데 있어서 핵심 감성이 그에 따라서 세 가지 분야에서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저희 조는 그래서 주 사용자가 다른 데서 핵심 감성이 다른 주제로 주제를 이걸로 골랐습니다. 자, 질문이나 실제로 그 가정주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이거 두 개 다 해보고 게임을 실제로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되게 여성분들을 그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기울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고요. 뭐 게임의 성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조 낚시왕이 좀 더 최근에 나와서 최근에는 이게 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피싱원은 아마 서버도 한 개밖에 없고 정말 들어가면 다 서로 아는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더 이 게임에서 약간 목표로 했던 그런
느낌들을 좀 더 잘 전달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지적한 건 아니고 그게 잘 될까 20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따뜻합니다. 네, 문헌정보학과 권수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사용자가 그 피싱온 같은 경우에 친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좀 게임에서 혹시 개성 측면에서 볼 때 사교적인 개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교적인 개성을 보인 예나 아니면 어떻게 그런 친목을 그 다지는 것을 그런 감성을 주려고 피싱온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 그 과정이 상당히 되게 쉽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점도 아마 그런 쪽에서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조 낚시원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상점을 이용한다거나 뭔가 거래 같은 과정들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피싱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이렇게 캐릭터가 다가가서 주고받듯이 하는, 그냥 정말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너가 나한테 뭘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되게 그리고 사실 특징이 출조 낚시원 같은 경우에는 보트를 타고 배를 나 혼자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채팅 같은 것들이 뭐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냥 뭐 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피싱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 좌대 낚시예요. 바로바로 옆에 내 캐릭터가 너 캐릭터 옆에 앉아서 서로를 볼 수 있고 같은 화면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뭔가 고기 잡는 건 약간 딴전이고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뭔가를 또 옆으로 다가가서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해줬는데, 우리 20, 30대 여성 주부를 타겟으로 하는 게임, 그걸 낚시로 만들었다. 상당히 참 획기적인, 만약 이게 정말 우리 성준이 말대로 성공을 했다면은 이게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비즈니스 케이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HCI 쪽에서 가장 그 연구를 갖다 많이 했던 파트 중에 하나가 게임이었고, 게임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 특히 이제 30, 40대 이런 여성들을 갖다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떤 게임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해서 상당히들 많이들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데, 실제로 나중에 마켓 데이터 좀 한번 가지고 와봐. 정말 이게 얼마나 성공했는가 한번 보자고. 자, 그래서 수고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내 친구 혁신과 창조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 해서 사용자 분석과 관련된 주제 토론을 갖다 마쳤고요.